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에렌버그 교수님의 현대노동경제학 이번 시간에는요. A급 내용을 다룰 건데요. 챕터 1장에 보시면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노동에 의한 약간 근로소득이라 할까? 예, 요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탁 물어보거나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암묵적으로 개념을 쓸 때 이렇게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그 차이, 경작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개 차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건데 그때 물가를 어떤 걸 쓸 거냐 할 때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다룰 거예요. 약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차에는 사용되는데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써가지고요. 약간 제대로 된 정확한 물가 지수를 과대평가하는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과 근로소득 등등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교재 35페이지 가보시면 노동에 의한 근로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동이 기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노동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여러 가지 행동, 선택이죠. 자, 찾았죠? 여러 종류의 노동을 배분하고 그 가격들이 설정되도록 한다. 우리 노동경제학이 뭐에 대해서 다룹니까? 맞습니다. 노동시장을 다루는 건데 여기 L이라고 쓸게요. 노동과 임금. 요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희소한 자원인 노동을 어떻게 배분을 하게 되며 노동을 배분할 때 그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되는 그게 바로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희소한 노동이 어떻게 엘로케이션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사회적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가격들은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강제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노동시장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용하는 기업, 고용주가 있는데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발적, 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야. 강제적이 아닙니다. 자발적 의사결정에 주로 의존하는 배분 과정에서 신호, 그쵸? 여기서 임금이라는 게 신호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근로자 시각에서 보면 노동의 가격은 소득이 되고요. 구매력의 결정에 중요하다. 그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구매력이 되고요. 요걸 통해 가지고요. 내가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인트로 얘기인데 여기서 조금 내용을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근로소득 하면 이제 여기 노동자가 임금을 받게 되는데 노미널이라 할 수 있는 명목임금하고요. 실질임금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명목임금, 실질임금 이렇게요. 자, 명목임금이 무엇인데 한번 볼까요? 자, 보통 임금이다 라고 하면요. 1시간의 근로시간당 노동의 가격 이렇게요. 양쪽이 다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임금, 웨이지라고 해서 보통 W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은 원래는 거기 보시면 그냥 단순히 웨이지를 하진 않고 웨이지 레이트 해가지고 임금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임금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려니 하시죠. 거기 보시면 1시간의 근로시간당 그러니까 1시간당 노동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노미널이라는 명목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노미널.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근로자가 경상가격으로 시간당 지급받는 화폐. 그러니까 경상가격이라는 건 커런트, 현재를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요즘은 잘 쓰진 않는데 경상가격이라는 이걸 통해서 받게 되는 화폐액이다. 내가 일을 했어. 그럼 화폐액을 몇 개, 1원짜리 몇 개 받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당 지급받는 화폐액 이렇게 돼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이것도 유량입니다. 여러 근로자들의 급여를 비교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화폐로 표현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소득이 만약에 월 1,000 받았어. 근데 짜장면 가격이 100만 원이면 짜장면 10그릇밖에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폐로 표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만약에 되면 고려를 못 합니다. 고려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예,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내가 일을 해서 진짜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실질점 빼도 되겠습니다. 구매력을 반영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때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래요.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한 그게 바로 실질, 리얼입니다. 레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명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실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이용해서 조정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목 임금을 물가의 어떤 척도로 나눈 값 그걸 실질 임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 얘가 나와 있는데 얘를 좀 보세요. 자, 하루에 64달러를 번다라고 합니다. 보통 책마다 다르긴 하지만 명목 임금은 이렇게 대문자로 많이 써요. 그래서 64달러 화폐 가치로 받은 거잖아. 64원 이렇게요. 자, 근데 구두 한 켤레를 구입하는데 구두 하나의 가격이 32달러를 할게요. 그럼 근로자는 하루에 요거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구두의 가격으로 나눠주는 거야. 얼마요? 32달러? 32달러? 이렇게 되면 요건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실질 구두를 2켤레 살 수 있네. 그래서 이게 실질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실질이다 라고 하면 상품 개수로 상품으로 표현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두 2켤레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명목이다 이렇게 되면 화폐로 표현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지 자체가 화폐로 표현한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실질임금 계산은 그 각주는 한번 보셔도 되는데 뭐 그닥 우리가 이제 만약에 거기 한번 살짝 보시면 시간당 임금이 우리가 정규 노동시간에 따른 얘기를 하는 건데 각주해 볼까요? 5번에 임금이 만약 근로자가 허가 없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잃게 되는 시간당 화폐액이 됩니다. 그래서 유급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여가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도 당연히 내가 일을 한다 생각해서 유급이잖아. 그래서 여가를 즐기지만 급여를 받습니다. 그때는 보수가 지속되기 때문에 부가급여라는 표현을 써요. 인플로이가 받게 되는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25시간 뭐 여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살짝만 보세요. 25시간 일을 하고 내가 100달러를 지급받았어. 그럼 시간당 원래 얼마야? 원래는 4달러인데 내가 25시간 일을 했다고 치는 건데 실제 일을 하는 게 만약에 20시간이면은 사실 시간당 5달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간당 4달러 임금을 벌고 20달러의 휴식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시간당 그냥 20시간만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25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당 5달러로 임금을 정의하는 게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는 전자의 방식으로 그냥 100달러 받았다, 25시간 일을 했다, 그러면 유급 받게 되는 거기 나와 있는 부가급여도 포함시켜서요 4달러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질임금을 계산하게 되면요 이렇게 명목임금과 물가 수준을 같이 고려하는 거야. 그래야 진짜 구매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명목임금이 올라갔는데 물가도 같이 2배로 올라가게 되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돼? 그대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진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실질 임금의 계산은 명목 임금과 생산물의 가격이 모두 변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의 구매력이라는 표현 있죠. 그래서 구매력을 잘 반영하는 게 바로 실질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블러블러에서 미국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변화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했을 때 시간당 평균 임금과 불변 가격 하는 거. 이건 약간 실무적인 거니까 그냥 우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래서 아니 물가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 여러 해 기간에 걸쳐서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떤 걸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요. CPI라고 쓸 거예요. 컨슈머야.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근로자가 주로 소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매력을 나타낼 때 좀 더 우리 체감 물가랑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 묶음이 있겠죠. 소비재와 서비스에 고정된 상품 묶음, 바스켓이 있습니다. 누가? 소비자가 물건 구입하는 거 여기에 담아서 어떤 것들 구입하나 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번들이라고 했습니다. 상품 묶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번들, 상품 묶음 이거 우리 많이 경장에서 쓰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상품 묶음에 거기 보니까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거기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 오락을 포함해 가지고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 묶음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바스켓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 정도 상품 묶음을 구입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니 그걸 찾아가지고 계산해서 도출합니다. 거기 보니까 뭐 쭉 미국 얘기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라고 하면은요. 자, 이것도 약간 1차 시험용이니까 가볍게 보세요. 자, 37페이지 가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세 번째 줄 보면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해가지고 실질 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근데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라스파레스 방식을 사용한다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요거에 대한 한계라고 할까?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요. 자, 거기 볼게요. 소비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격 변화에 반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로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묶음을 바꾼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책 여기 보시면은요. 중요한 거를 굵은 고딕체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고딕체가 이런 것처럼 제목에 나와 있지 않고요. 물론 제목도 고딕이긴 한데 굵게 나와 있는 볼드 처리돼 있는 게 이게 약간 구석탱이 있는데 요거가 왜 굵게 처리됐는가가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쭉 가다가 왜 바꾼다는 애 갑자기 굵게 처리가 돼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내용을 제대로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햄버거를 먹는데 목이 막혀 가지고 콜라나 사이다를 같이 해서 먹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한다 해봅시다. 근데 콜라와 사이다 가격이 1,000원이었어. 근데 만약에 콜라 가격만 올라갔다 해봅시다. 내가 햄버거 10개 먹을 때 예전에는 콜라 5개, 사이다 5개 이렇게 먹는데 콜라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비싸진 콜라 안 먹고요. 싸진 사이다로 이제 10개 소비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과거의 상품 묶음 아니야. 너 콜라 5개 그대로 산다고 계산해.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의 어떤 대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바꾼다는 거예요. 대체 편의.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와 있네. 그래서 만약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데 아니야 너 소고기 계속 먹는다고 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 안 먹을 건데 그런 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상품의 구성의 품목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과거의 상품 묶음 그대로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퀄리티, 품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볼까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병원비가 50% 상승했는데 그와 동시에 새로운 진단 설비와 수술 기술이 완벽하게 더 발전하게 된 거야. 그러면 사실은 증가된 병원 비용의 일부는
화폐 구매력의 하락보다는 더 퀄리티가 높아지는 새로운 서비스와 이전에 제공됐던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요, 요걸 반영하지 못하네요. 품질에서 편의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실제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게는 1% 정도 과대평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거는 근로자가 일을 했을 때 38페이지로 점프하겠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소득, 보수, 소득 이런 표현들 살짝 정리할게요. 자, 우리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wage rate 이렇게도 했는데 여기다가는 그냥 wages 이렇게 해서 복수로 쓰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임금 이렇게 퉁 쳐서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임금이라는 용어는 종종 시간이 아닌 봉급을, 예를 들어 월급을 기초해서 지급받는 근로자 급여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월급, 뭐 봉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 용어는 단지 편의상 이렇게 사용하고요. 별다른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요 임금이라는 건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임금은 단위 시간당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요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지급액, 시간당 지급액까지 쓸까요? 지급액, 요게 바로 임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시간당 지급액에다가요. 자, 거기 나와 있죠? 근로소득이라는 건 너 몇 시간 일했어? 이거야. 내가 시간당 10만 원 받는데 10시간 일했다? 그럼 100만 원 받겠죠. 그래서 일한 근로시간, 거기 보시면 일한 시간 단위 이렇게요. 요거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근로소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요 큰 흐름만 살짝 보세요. 앞에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뭐 근로소득, 임금 이런 개념을 막 정의하고 나가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부가급여와 현물, 이연보수 이게 나와 있습니다. 부가해서 받게 되는 급여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현물, 이연보수 이런 거요. 이 나중에도 요거 다 할 거예요. 이연보수 이런 것들이 부가급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 둘을 합하잖아? 이거 둘을 합해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거 둘을 이렇게 합하게 되면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총보수 이렇게 됩니다. 요게 총보수 이렇게 되고요. 요만큼 보수를 받게 됐죠? 근데 여기다가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밑에 보면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히 세금 내고 난 여긴 세금까지 고려하지 말고 가처분 소득 그거 얘기해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소득이다 하면 여기서 근로와 상관없는 비근로소득 요게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이자. 사실 요 비근로소득이 많아야지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되는 거죠. 배당금 아니면 정부의 이전 지출 요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제공하게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근로자 전체로 봤을 때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소득 이렇게 보시죠. 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요게 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에 대한 용어 정리 좀 살짝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첫 번째, 임금이라는 용어는 시간당 급여를 가리키는 반면 이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얼마 받니? 그걸 임금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단위당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근로소득은 임금의 일한 시간, 전형적으로 시간을 곱해서 나타낸 게 근로소득입니다. 됐죠? 임금과 근로소득은 보통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화폐 지급으로 정의되며 이거는 주로 이제 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무슨 뭐 회사에서 일을 했더니 뭐 사과 10상자 이렇게 월급을 줄 때 그렇게 주는 데는 없잖아요. 자,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과세 이전. 반면에 총보수, 근로소득에 현물급여, 이연보수 형태로 더해지는, 자, 부가급여라고 합니다. benefits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더한 게 총보수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현물급여에는요, 사용자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 요거 의료 혜택 이걸로 할까요?
의료 혜택.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게 되면 어떤 회사에서는 의료 서비스,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고요. 이거는 사실 월급 화폐로 받는 건 아니지만 약간 물건같이 현물로 보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 이런 거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건강보험 같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다. 그럼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가입을 해야 되겠죠. 이때 근로자는 화폐보다는 서비스 또는 보험 증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급 휴가 시간도 근로자들에게는 현금 대신에 휴식이 주어지는 거니까 유급 휴가 요거는 휴식으로 이제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현물 부가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연보수라는 거는요. 뒤로 미루는 거야. 말 그대로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딜레이 시켜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deferred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퇴직 후 급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후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일정액을 따로 적립하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용자들이 적립을 하는 겁니다.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는 약간 우리가 보면 은퇴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회보장세 적립하는 이것도 세금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세로 지금 당장 받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게 나한테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기간 동안에 1년 또는 개인 또는 가족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 그러니까 요거 가처분이라고 쓸게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은 물론 여기 세금은 우선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 부가급여, 그리고 비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아니, 비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자, 일과 상관없는 겁니다. 노동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투자로부터 받게 되는 배당금 또는 이자, 요거는 내가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등등 해서 투자를 통해서 거기서 얻게 되거나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이자 소득을 얻겠죠. 그리고 또 식품 교환권 바우처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근로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복지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실업급여 이런 거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비근로소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런 형태로 받게 되는 거 있죠? 이거 식품교환권, 복지수당, 실업급여 이걸 정부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다 해서 이전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임금 우리가 뭐 소득, 근로소득, 막 비근로소득 얘기하는데 그 내용까지 뭐 디테일하게 볼 건 아니긴 하지만 요 정도는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선 A급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용어 첫 번째로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